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백시연입니다.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13기 위성은 오로라를 비롯한 우주 환경 관측부터 우주 바이오 실험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우주 기술력이 한층 높아지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3, 2, 엔진 점화. 피고인은 두 종류의 문건을 손가락에 끼워 가지고 나오는 법 제87조 제1호 제32조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험을 받은 거야.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예매가 열릴 때마다 순식간에 매진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작 이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은 티켓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암표 거래로 시장 혼란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암표 거래 문제를 짚었습니다. 예매에 수만 명이 몰린 한국 시리즈 6차전 암표는 최고 999만 원까지 치솟았고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 티켓마저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로스포츠와 공연 암표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급증했는데요. 현행법이 암표 판매 행위 처벌이 아닌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절은 요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연계 관계자는 암표상들이 티켓을 선점해 공연을 즐기려는 팬들이 오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암표상들의 그릇된 이익 추구로 애꿎은 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암표의 정치권도 제동에 나섰는데요. 암표 가격이 치솟아 평범한 시민이 제값에 문화 콘텐츠를 즐길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자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는 정부와 여당은 암표 판매 수익금의 최대 3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는데요. 개정안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금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암표 판매만 금지하면서 암표상의 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는데 이러한 허점을 뜯어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예매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는 암표 거래 문제를 다뤘습니다. 매진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정가로 티켓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사례로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암표 3법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암표 가격과 무료 티켓까지 거래되는 등 시장의 왜곡된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청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줬습니다. 신고 포상금제 도입, 과징금 상향 등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예매 시스템의 취약성이나 플랫폼의 대응 부족 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짚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어떤 행태의 피해를 겪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문제의 실질적 영향이 더욱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규제 도입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을 함께 제시했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싱 범죄는 전화, 문자 한 통만으로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범죄가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대응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경찰이 피싱 긴급 차단 제도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피싱범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해킹 앱이 설치되는 등 피싱 범죄 4건 중 3건은 최초 연락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대응이 이보다 느리다고 지적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번호를 중지시키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문자를 피싱 신고 버튼으로 신고하면 바로 경찰에 해당 번호가 전송되고 경찰이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에서 즉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단 번호를 추출한다면 10분 안에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제보가 필수적이며 모르는 번호는 우선 의심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보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차단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기존 번호 차단 절차의 한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방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전하며 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실제 휴대전화 화면을 활용해 신고 버튼 위치와 누르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어 시청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고 동시에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설명 과정 중 모든 스마트폰 기종에서 이 기능이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언급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아쉽게 느껴집니다. 또한 신고 과정과 흐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때 신고 과정과 번호 차단 절차의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각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제도 활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보행자 안전과 이동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고도 증가하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서울 주요 교통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는데 한 시민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로 인도를 주행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평소 위험한 운행에 불안함을 느꼈던 시민들은 단속이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불시 단속에선 신호위반부터 무면허까지 총 270건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PM, 개인형 이동형 장치도 40건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전히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위반 문제를 다뤘습니다. 경찰이 서울 시내 주요 구간에서 실시한 단속 현장을 통해 인도주행과 헬멧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실제 단속 장면과 위반 사례 건수를 제시하며 인도주행이나 헬멧 미착용 등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단속 현장의 위반 사례와 적발 규모를 중심으로 전달하다 보니 관련 정책 변화의 논의나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문제를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만큼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고교 학점제 설문조사를 둘러싼 설문조사 결과가 조사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결과에 성명서를 내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교총 등 교원 3개 단체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90%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교원단체들이 교육부 조사에 대해 학생과 교사에게 긍정적인 응답을 유도한 편향된 설문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표집 방법과 대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인 만큼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상반된 인식을 조명했습니다. 도입 단계부터 논란이 이어져 온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이른바 최송보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전달해 제도 운영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실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학점제를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최송보가 어떤 배경에서 엇갈린 견해가 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제도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일부 교사와 단체에서 문제로 지목되는지,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는지도 간단히 언급해 주었다면 이를 둘러싼 현장의 고민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김을 소개합니다.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세계 무대에 우뚝 서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K-김 사업을 이끌어가는 전라남도청의 성공 비결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방송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1위인 김의 최대 생산지 전라남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특히 전남바다는 적정한 수온과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김 양식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김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입니다. 이곳에선 김 양식 관련 기술 지도와 신품종 개발, 그리고 개발된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품종의 김을 개발했고 전남 해역에 적합한 고품질 김도 개발 중입니다. 전남 김을 지키는 일명 수벤저스, 어민들이 좋은 김을 잘 키우도록 지원하는 김 연구원들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달라진 바다 상황을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히 수온 상승과 영양염 부족은 김 양식에 있어 치명타이기에 연구원들은 주기적으로 양식장 주변 해수를 분석해 결과를 어민들과 공유하며 채취 시기를 앞당기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때 의문의 남성이 생수병 한 통을 들고 연구소에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채묘가 잘 됐는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온 어민인데요. 연구원은 현미경으로 김 종자를 확인합니다. 모니터로 보이는 붉게 빛나는 김 종자! 다행히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의 어민은 오늘 저녁 잠을 잘 자겠다며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전남의 김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비법! 바로 해풍 1호라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김 품종입니다. 효자 품종이라고 불릴 만큼 현재까지도 김 생산량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햇바디 1호라는 잎바디 돌김 품종도 있습니다. 햇바디 1호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돼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같은 품종보다 포자 방출량이 많아 채묘가 잘 되고 채취도 기존 2번에서 4번까지 가능할 정도로 생산량이 뛰어났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첫 번째 성공 레시피, 품종 개발, 양식 기술 지도 등 생산량 증대를 지원하라입니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김 양식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참김은 우리나라 최초로 양식된 토종 김으로 얇고 부드러워 맛과 향이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수라상에 오를 정도였으니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김의 이름은 바로 광양 태인도에서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김 양식을 해 그의 성을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전남은 또 김 품질을 높이는 묘약도 개발 중인데요. 바로 김 양식 어민들의 40년 수건 사업이었던 김 활성 처리제입니다. 소규모로 양식을 하던 과거에는 햇빛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마치 김 활성 처리제 처리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양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 처리제 개발이 필요했던 건데요. 그럼 김 활성 처리제가 양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김이 거래되는 전남 진도에서 알아봅니다. 백길을 따라 저 먼 발치까지 김 양식이 줄지어 있는데요. 바닷물에 잠겨 있는 김 양식의 특성상 파래나 규조류가 붙어 김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를 제거하고 갯병을 예방하기 위해 활성 처리제가 꼭 필요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성공 레시피, 신규 김 활성 처리제 개발, 김 품질 향상에 투자하라입니다. 이번에는 김 산업 특화 도시 전남 목포로 향합니다. 김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건 한 가공 공장. 하루에만 280만 장의 김을 가공하고 있는데요. 진도, 해남, 완도 등 100% 국내산 김으로만 1년에 무려 10억 장이나 가공한다고 합니다. 한때 김은 블랙페이퍼라고 불리며 서양에서 천대받는 신세였는데요. 그랬던 김이 최근 김밥과 함께 위상이 바뀌며 K김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9년 전 2,800톤 수준이었던 김 수출량은 지난해 11,000톤을 넘어서며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전남 김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4%를 돌파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도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세계적 인기에 전남 김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남 바다의 김 생산량을 받쳐주는 가공 공장 덕분에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포 대양산업단지를 포함해 전남 3단의 조미김 가공 공장을 추가 유치하고 주기적으로 기관 관계자가 방문해 더 지원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먹는 김이지만 그 명성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수출 7억 불 달성을 목표로 시책을 수립 중인 만큼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가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공 레시피 마지막 3번째, 분야별 맞춤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라입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김, 이 김을 만드는 모든 이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해 김 생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미연 학생, 이번에 찾아라 성공 레시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저는 모두가 쉽게 먹는 김일지 몰라도 그 김이 만들어지는 과정만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작은 한 장의 김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술과 노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크게 다가왔는데요. K김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결국 사람의 정성과 자부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의 놀라운 발전과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K김 산업을 이끌 전라남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단순한 외교 충돌을 넘어서 국제 무대에서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힘겨루기 속 한국 외교에 미칠 파장까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문화, 또 군사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는데요. 양국 갈등 양상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 짚어주시죠. 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하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도 대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데요. 서울신문은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발언 이후 거친 항의와 함께 일본과의 경제, 문화 교류를 중단하고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일본 영화 상영 제한 등 강경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오스미 해협에 군함 3척을 띄우며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는 서로 접촉을 피하며 시선조차 나누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일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강성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발언을 철회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를 본격화할 것을 우려해 강대강 대치는 자제하되 신중하게 중국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예. 언론은 중국과 일본이 이런 외교 전면전을 벌이게 된 배경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이번 발언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아사히 신문은 기존 정부 견해를 넘어서 외무성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에 확실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안보와 경제 번영에는 중국과 분리된 대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본 강경 보수파의 입장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관철하려 한다고 봤는데요. 대만이 없을 경우 일본 자위대는 오키나와에 주둔한 주일 미군과 함께 중국군과 직접 대치하는 형국이 될 뿐만 아니라 중동의 원유를 비롯해 일본의 해외 교역량 절반 이상이 대만 인근 해역을 통과하고 있어 중국의 대만 봉쇄는 일본의 경제 동맥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다카이치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여러 외신을 인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 입장에서의 해석을 내놨는데요.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관여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동맹관과 그에 기반한 관세 압박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 방어에 뛰어들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압박을 가할 여지를 더 많이 얻게 됐다고 봤습니다. 또한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면서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 시스템,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대만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갈등의 파장이 국제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동맹국들도 잇따라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네. 관련 보도 내용까지 짚어주시죠.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 21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중국 정부가 유엔 공식 문서로서 모든 회원국에 보내질 서한을 통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일본의 고립화를 노리는 국제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다는 마이니치 신문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도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이번 갈등에 관해 동맹국을 중심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일본이 벌였던 군국주의 침략 전쟁을 반성해야 한다며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맹국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일 갈등에도 관여를 자제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이 중국은 내년 1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공식적으로 취소 통보하면서 한중일 3국 협력의 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중일 이 3국이 워낙 긴밀하고도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까 중일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 외교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당장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그리고 외교 전략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가들인데요. 중일 갈등이 길어질수록 중국과의 관계 회복, 일본과의 셔틀 외교 복원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의 실용 외교 구상에 변수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일 갈등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국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G20 이후 남아공에서 튀르키예로 향하는 기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보도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이 기조의 근본이라고 강조하고 미국과 중국에도 이런 원칙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원은 이번 중일 갈등이 한중 관계보다는 한일 관계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일본은 한미일 밀착과 대중 견제에 있어 한국과의 밀착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빠른 일본 방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 어느 쪽과의 관계도 망치지 않는 전략적 구상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전했습니다. 예, 이렇게 동북아 외교 지형이 출렁이면서 보다 세밀한 외교 안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짚어주실까요? 네. 중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외교 안보 전략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G20에서는 우선 중국, 일본 양국과 각각 회동하며 국해가 발생하지 않게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며 잘 협의했다고 하죠.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하는 데에 언론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러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처의 정보나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국제 규범을 고려하면서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보도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국제 갈등 상황에 대한 보도인 만큼
불에 타 죽을 것, 참수 등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제목에 싣는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고요. 평화와 국제 질서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로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하되 깊이 있는 분석과 또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